지역 주민 또 시민들이 이러한 그 태양광 설치권이라든지 또 풍력 발전 설치권 등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이유는 뭘까요? 예, 실제로 이제 그린뉴딜이 한참 진행될 때요. 네.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권 네,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가 네네. 커지는 현상도 없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과연 기후 위기 해결의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대자본이 제시하는 네. 기후 위기 해법일 뿐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전기차가 아예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역할을 저는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국경을 닫고 있는 네네네.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네네네. 있다는 거죠. 네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국인데 기후 위기로 국경을 닫는다라고 할 때 대비는 또 어떻게 네네. 해야 될까요? 해수면 상승이라는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서 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더 쓰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쓰나미가 바로 지금 얘기했던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 국경세. 조정제라고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것은 그 전에는 어땠죠? 그 모든 무역이 자유무역이었거든요. 그랬죠. 지금은 상품에 대해서 네. 너희들이 온실가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해라는 거거든요. 보고하는.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은 지금 기후위기 앞에서 유럽이 되게 위기에 빠졌다. 유럽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을 거의 봉쇄하는 거죠. 네네. 성을 쌓는 거죠. 유럽연합이 시작하는 탄소 국경세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18,000개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서 시작을 하지만 예. 2026년이 되면 플라스틱, 네. 2030년도가 되면 그 모든 제품을 아마 다 적용하는. 탄소 국경세를 적용할 겁니다. 즉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있는 미국도 지금 탄소 국경세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종이, 유리, 정유 이런 곳으로 네. 12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정한 기준보다도 그 기준을 넘어서면 온실가스 톤당 55달러를 때린 겁니다. 77,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러면 수출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알다시피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3%. 네. 지금 탄소 국경세를 때리면 거의 20% 어떤 경우는 30%까지 이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안 무너지려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동을 하면 한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일자리 이것이 다 붕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해수면 상승이라는 쓰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소 국경세, 국경을 닫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큰 문제가 앞에 지금 기후위기로 놓여 있습니다. 네. 지금 탄소 문제에 이어서 화석, 네. 화석연료, 원자력 에너지에서 이제 녹색 기술 산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뭐 네.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발전소라든지 수소차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뭔지 또 한국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을 한다고 이름하여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90조 원을 무려 퍼붓기도 했는데 이건 왜 사라졌는지, 문제가 뭔지요? 그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합니다. 그 그린 뉴딜을 해서 9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네. 이것을 요즘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잊혀져 버린 거죠.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좀 밝히고 싶은 것은 한국이 왜 그린 뉴딜이 이렇게 실패했는지 2020년도에 제가 그때 그 문제를 갖고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린 뉴딜 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마 유일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도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야 그린 뉴딜 해야 되니 2주 안에 계획을 가져와.
청와대에서 그런 명령을 그 정부에 내립니다. 네. 근데 2주 안에 계획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 집단은 누구죠?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 계획을 가져온 대기업들 중심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씁니다. 그 재생에너지, 뭐 수소차, 그린 스마트 스쿨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2050년도에 온실가스 제로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그린 뉴딜에 대기업만 타고 가고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타고 가지 않으면 지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잊혀지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이런 그린 뉴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잘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안 되고 풍력이 해상 풍력이 안 되고 그런지 농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왜 내 농토에 태양광을 설치하느냐. 농민들이 태양광을 반대하고요. 네. 어민들이 해상 풍력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 스쿨이라고 해서 낡은 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에너지 효율화를 해주겠다고 25조 원이나 투자했던 그 사업을 누가 반대하냐면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즉 문제의 해결의 그 공동체라든가 더 농민이다, 어민이다, 아니면 학부모다, 학생들이 당사자가 반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너졌고 또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 이사님, 지역 주민 또 시민들이 이러한 그 태양광 설치권이라든지 또 풍력 발전 설치권 등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이유는 뭘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린 뉴딜이 한참 진행될 때요. 네. 제가 이제 사는 동네에 어떤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갔더니 교문 앞에 이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뉴딜 사업의 대표적인 5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2,000개 이상의 학교를 이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인데 중단해란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운동장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운동장이 공사판화 돼 있습니다. 아. 그 차들이 들어와서 다 파헤쳐 놓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있어야 될 교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볼 때는 내가 언제 이 일을 해라고 찬성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뭐겠습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농토를 뒤집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농민들은 소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주는 저기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주를 만나서 땅값을 10배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갑자기 지대가 올라가는 거죠. 10배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 뉴딜을 하면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피해만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는 그린 뉴딜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그린 뉴딜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누구냐면 농민이고 어민입니다. 네. 기후위기로 농사를 못 짓고요. 그리고 그 바다 해수면에 올라와서 어업을 못하는 게 그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참여가 없는 또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린 뉴딜은 그냥 정부가 이제 그냥 위에서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혜택은 누가 보느냐면 혜택은 대기업이 보는 이런 아주 왜곡된 질서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예산은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의 농민이라든지 어민한테 그 개선 비용으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대기업의 그죠. 이익으로 오히려 또 그죠. 돌아가는 아주 불합리한 그죠. 그린 뉴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 그 매연 기관차를 사용하지 말자. 네네. 그래서 전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한편 최근에 배터리 화재건 네네네.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가 네네. 커지는 현상도 없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과연 기후 위기 해결의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대자본이 제시하는 네. 기후위기 해법일 뿐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전기차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것도 역할을 저는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CNN하고 이제 대담하는 것을 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앵커가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합니다. 그거 쉽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의 제품이 뭐죠? 전기차와 배터리와, 네,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미국 돈으로는 25,000달러. 25,000. 우리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이상의 네.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이 전기차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전 세계 2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6%의 사람들만이 전 세계에 그죠. 그 전기차를 사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구매 능력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차를 사용하면 기후위기가 해결되느냐 이거죠.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는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6%고요. 나머지 94%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네. 결국 전 세계 차원에서 보자면 네. 또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 그렇죠.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네, 네, 네. 또 화석연료를 덜 쓸 수 있는 국가와 아직도 써야만 되는 국가 사이의 그 네, 네. 문제도 있을 것 네, 네,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되었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참여할까, 시민들이 참여할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텀블러, 에코백 이런 사용 운동도 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변화에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운동이 될지 때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네. 저는 뭐 에코백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텀블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든가 틀렸다든가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제가 주로 해외에서 가고 기후 운동을 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이렇게 일자가 들어가더란 거지.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라.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라. 네. 1년에 1시간 뭐 전등을 끄고 뭐 별을 밝혀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이상의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더란 거죠. 결국 뭐죠? 개인과 개인의 책임을 이렇게 물린다는 거죠. 네. 이 아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개인과 개인의 책임에서 이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외에서 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뭐 지자체라든지 도시라든지 국가별로 어떤 그런 배울 만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제가 개인과 개인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것이 바뀌고요.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책임으로 바뀌면 문제의 길이 더 열리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사실 국가의 책임이란 것은 법과 제도의 얘기거든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뉴욕주 사례가 있습니다. 네. 뉴욕주란 것은 알다시피 거기가 해수면보다 낮은 데가 많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분다든가 또 해수면 상승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뉴욕주입니다. 최근에 뉴욕주 주지사가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이죠. 2030년도에 우리가 1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뉴욕주에 설치를 해야 돼. 원전 10개 정도 규모거든요. 그 44억 달러의 민간 자본을 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서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그게 40%인 28만 가구는 기후 피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28만 가구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전기를.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땐 뉴욕주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할 것 하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법이 2019년도 6월 달에 만들어진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입니다. 기후 리더십은 시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40%는 기후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 지난 10년간 뉴욕주 주민들이 많은 그들이 선례를 남겨줬고, 뭐냐면 2014년도에 뉴욕주에 허리케인 낸시가 이렇게 붑니다. 그때 피해를 누가 보냐면 흑인계, 라틴계, 저임금층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뉴욕 주지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기후 피해가 있네? 그러면서 태양광 이런 설치한다 하면서 대기업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30개 단체가 찾아갑니다. 야, 혜택은 왜 너희들이 보니 대기업이 피해는 그 라틴계, 흑인계, 저임금층이 받는데 왜 대기업이 혜택을 보려고 하니? 하면서 5년 동안 주민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5년 뒤에 뉴욕주의 인구가 1,900만 명이거든요. 1,900만. 네, 그 의회를 진보 세력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죠. 2019년 6월 달에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법을 통과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1,900만 명 중에 지금 95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제가 40몇 개의 그 지역은 뭐냐면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계획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법으로 40%는 무조건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뉴욕주 주민들이 그 공동체가 직접 합니다. 직접 자신들이 태양광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들이 다 선정을 합니다. 주민 모임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죠? 우리 동네 전파상 전기 수리업자가 참여하는 거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런 일들이 뉴욕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오 이사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뉴욕주에서 제정되었던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시민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등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설정과 예산 책정,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